오늘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됐죠. 4월부터 일반인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백신 접종 계획 자세한 내용 가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다시 모셔서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부터 75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일반인 접종이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좀 빨라진 거네요. 예, 상당히 빨라졌고 바람직한 일이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특히 고령층인 경우 65세 이상 일반 접종이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즉 65세 이상들이 사실 전부 다 맞는다면은 위중증이라든지 사망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 방역에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생기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1, 2, 3단계에서 일반인은 한 7월부터 맞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잖아요. 전망들이. 그런데 이렇게 앞당겨진 건 어떤 백신 도입이 조금 더 빨리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백신 수급이 상당히 빨리 되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10주에서 12주라고 하지만 12주 정도에도 맞아도 된다는 얘기는 3개월 정도 간격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2차 물량을 비축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접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것까지 아마 계산을 해서 이 1200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75세 이상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에서 75세까지 이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건 뭐 물량의 수급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일단 물량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경우에서는 지금 접종을 한다고 그래도 3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화이자도 2번 하죠. 화이자도 2번인데 화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기 때문에 또 75세 이상이 약 3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수용성으로 봤을 때 95% 정도까지 한다 할지라도 350만 명 정도는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파이자 백신이 350만 명 수급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고위험군인 75세 이상을 먼저 맞추고 3주 후에 2차 접종까지 다 하면 이 350만 명은 되는 것이고 65세에서 74세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49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월 중에 전국의 10,000개소의 위탁 의료기관을 정해서 접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맞출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 명수로 지금 확실히 확보된 것은 좀 모자란다는 것이죠. 하지만 2차분을 비축하지 않고 6월 달에 확정이 2차분이 더 들어올 수 있다면은 좀 더 빠른 더 많은 사람들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딱 그 스케줄 한 대로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사실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분기 접종 계획을 보면요. 교수님 이 특수학교 교사 그리고 보건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사들 접종을 하는 이유는 뭐 다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학교 내 감염 예방에 상당히 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이 조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고위험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활동성이 적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전파시키는 능력은 더 떨어질 수가 있지만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학교 내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4월 중에 특수교육 장애아 보육원 등 한 5만 명 정도 그 이외에도 6월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또 여러 교직원 종사자 49만 명이나 됩니다. 49만이요? 이 부분들을 7월보다 좀 먼저 접종을 시킴으로 해서 학교 내에서의 집단 발생을 일단 억제한다는 의미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부분들도 지금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고 특히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다면은 고3이나 고2들도 파이자 백신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물량만 확보된다면은 고3 학생들은 먼저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건데 매일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걱정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인 경우에 있어서는 16세, 17세인 고2, 고3 학생들도 좀 먼저 접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직은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고3은 그러네요.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상반기까지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무리한 목표는 아닌가요? 예, 전혀 무리한 목표는 아닌데요. 좀 불확실성은 남아있죠. 이 전체 수급 물량을 보면은 상반기에
1779만 3천 도즈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얀센객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2로 딱 나누게 되면은 한 890만 명 정도가 확보가 된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개월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안동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급이 그렇게 꼬일 가능성 그다지 없어서 네. 꼭 2차 물량을 비축해야 되겠느냐. 네. 2차 물량을 다 맞춘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계획 자체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름 휴가는 한 7, 8월에요. 조금 마음 놓고 가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18세에서부터 64세까지는 7월이나 돼야 접종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파라는 것은 고령층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서의 그렇죠. 전파가 더 크기 때문에 네네. 위중증자 사망자가 줄어든다 해도 확진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더구나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유행 경향을 보면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이 확진자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0대에서는 접종을 못하기 때문에 10대 환자들이 이 유행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 8월까지는 사실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한 9월 정도 되면 일단 7, 8월에 일반 18세에서 64세 접종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1차 접종이라도 된다면은 아마 찬바람이 날 때쯤 되면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올해는 좀 마음을 접고 일단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군요. 이 백신 접종 시작하면서 혹은 그 전부터도 외국 사례들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고열이나 근육통, 뭐 어지럼증 등등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백 교수님이 저번에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을 때도 이 얘기를 잠깐 했지만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니까 뭐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부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경계가 사실은 애매하죠. 네. 각 개인마다 면역 반응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사람은 막 죽을 듯이 아프다고 네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이 통증에 둔감한 사람들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감기 걸린 거, 독감 걸린 굉장한 근육통이라 할지라도 사실 2, 3일 지나면은 확실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부작용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2, 3일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면은 네. 그런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야 되겠죠. 네. 또 보통은 37.5도라고 하지만 조금 하여튼 열이 느껴지는 38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 간다 하면은 이것도 또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을 대략 2, 3일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네. 더구나 모든 것이 다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진다. 예를 들어서 주사 맞은 자리에 빨갛게 되고 아프게 되는데 이 아픈 것이 점점 더 심해진다 하면은 이건 이생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는 경련이라든지 두드러기라든지 마비 증세, 네. 부종이라고 그래서 좀 손발이 붓는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 오래 간다면은 이건 분명히 백신 맞은 후에 이 이상 증상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의사 선생님하고 이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37.5도 이상의 열이 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응급실을 가더라도 코로나19에 감염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네. 진단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이 응급실 자체의 기능을 악화시킬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단검사를 다 받고 격리를 하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열이 어느 정도 난다 할지라도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네. 열이 안 떨어질 때 응급실을 가는 것이 좋지 열이 난다고 그래서 무조건 응급실을 방문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 의료 체계 자체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일부만 접종을 받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네. 이것이 대규모로 접종이 일어나는 4월부터는 이런 우려가 충분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둬야 될 필요가 있고 응급실에서도 이 대처 요령들을 좀 만들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에 고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그냥 단순히 부작용이라 생각해서 응급실에 뛰어갈 수 있는데 이게 혹시 확진의 그 징조일 수 있으니까 응급실 방문을 좀 자제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현명하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백신을 맞고서 열이 난 것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네네네. 그 사람이 감염됐을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죠. 충분히 있는 것이 배제 못하기 때문에 네. 좀 이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정부가 이 백신 휴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는데 굉장히 합리적이죠. 하지만 이 하루라는 것을 백신 접종 다음 날로 할 것인가 2, 3일 언제로 자기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하루는 다음 날은 괜찮았는데 좀 그 다음 날이 더 아프다든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반응이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휴가를 받는 것들도 각 부서에서 좀 돌아가면서 접종을 받아야지 한 부서가 한꺼번에 후유증 부작용으로 결근을 한다 그러면 그 부서 자체에 기능이 마비될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운영이 부서 내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하루 쉬게 하는 것은 유급휴가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고 언론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이 백신인데 최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혈전이 생겼다 이런 보고에 따른 예방적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유럽에서 이 두 개의 라틴암바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좀 이상 증상이 보이고 혈전이 생기고 이것이 폐색전이라든지 심근경색으로까지 발전을 해갖고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틴암바가 좀 이상해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 영국이나 유럽에서의 1,700만 명 정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추후 조사해 보니까 혈전과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더라 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지금 생기는 이 혈전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빈도수 유병률을 보면은 약 300만 명이 접종을 받으면은 한 달에 한 300명 정도가 혈전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은 뭐 500만 명에서는 한 30명 정도 되는데 300만 명 정도가 한 달에 맞았을 때 22명 정도가 혈전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실제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적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단은 했지만 진짜 이것이 부작용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임상시험에서도 전혀 없었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60만 명 가까이 접종을 받았지만 한 명의 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인과관계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예방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일단은 그 라틴암바를 이 접종을 지금 보류한 상황인데다가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는 아예 당분간 한 2주간 정도를 유보한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아마 금방 다시 복구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지금 WHO는 이 백신하고 혈전 생성의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WHO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전부 조사를 해봐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고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3억 3천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그중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혈전에 이런 부작용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 두기 또 연장이 됐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그 국내 발생 확진자가 약 439명이라고 해요. 하루 평균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전히. 이게 확진자가 정말 줄지도 않고 있고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거의 한 25%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단은 정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한 주간이 지나면서 그 이전 주에 비해서 하루 50명 정도가 늘어나면서 일단은 확산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단 그 확산 추세는 미미해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감염 재생산 지수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냐 하는 것이 0.94에서 1.07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건 증가 추세로 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도 24.5%라 4명에 1명 정도는 알 수가 없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좀 안심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위중증 환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서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99명으로 떨어졌고요. 또 사망자 수도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지금은 이 사망률인 경우에서도 1.74%로 약간 하향 추세이긴 한데 이것은 사실은 확진자가 많아지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의 수는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변이주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수준만이라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면은 우리 방역 체제 또는 의료 체제, 역학조사 같은 것들의 능력들이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즉 집단 발생의 우려가 항상 있고 지금 지역사회에서도 무증상 감염자
감염자가 상당히 많고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니지만 결국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일단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방역 수칙들을 여름이 될 때까지 정도는 네. 확실히 지켜주셔야만 이것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되지 잘못해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은 이 예방접종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접종을 네. 받으러 갔는데 감염 위험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할 수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름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 4차 유행으로 번지지 않기만 일단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